몸과 사랑 고미숙. 네, 오늘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고미숙 선생님의 사랑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내 몸을 어떻게 써야 하고 사랑과 내 몸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가 되어도 해가 바뀌어도 대중문화계는 변함없이 멜로가 대세다. 멜로는 사랑과 연애에 대한 판타지다. 장르적으로 판타지라는 뜻이 아니라 리얼리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좋게 말하면 판타지고 솔직히 말하면 미망에 가깝다. 한 나라의 제왕이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폭군이 될 징조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모든 폭군의 시대엔 경국지색이 있었다. 포사와 서시 그리고 양귀비, 이 아리따운 여인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천하는 도탄에 빠졌던 것이다. 이게 바로 리얼리티다. 멜로는 참 잔혹하다. 악당들이니 당연하지 않느냐고 선과 악, 적과 우리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 역시 멜로의 미망 가운데 하나다. 삶은 결코 이분법이 아니다. 게다가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가. 그래서 멜로에 빠질수록 감성과 지성은 자꾸 퇴행할 수밖에 없다. 멜로가 늘 기억에 붙들려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멜로가 그려내는 건 지금 여기의 사랑이 아니라 그때 거기, 다시 말해 오래전에 지나간 사랑의 이미지 혹은 그림자다. 그런 점에서 멜로가 에로스의 척도가 되는 건 실로 위험천만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10대는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이다. 여자는 14세에 전개가 이르러 월경이 때맞춰 나오므로 자식을 가질 수 있고, 남자는 16세에 전기가 넘쳐 흐르고 음양이 조화되어 자식을 가질 수 있다. 동의보감 얘기다. 이때야말로 에로스가 활발하게 분출되는 시기다. 그럼에도 학교에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금지 아니면 회피다. 당연히 대중문화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헌데 대중문화는 온통 섹시미와 포르노 천국이다. 그런데 멜로에선 정반대로 에로스가 철저히 봉쇄된다. 해품달에서 보듯 두 커플은 그토록 그리워하다 8년 만에 만나선 손만 잡고 잔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라니. 놀랍게도 저 20세기 초 이광수의 소설에서부터 시작된 장면이다. 이것을 일종의 성정치학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혼전순결을 명령하는, 한편에선 성욕을 있는 대로 자극하고 다른 한편에선 이토록 철저히 묵살해버린다. 이런 분열증적 배치 속에서 청춘의 에로스는 왜곡 변형된다. 한 번도 그 생명력과 직면하지 못한 채 콤플렉스 아니면 변태라는 이분법적 미망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멜로는 함정이다. 사랑은 물론 삶조차도
잠식해 버린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성의 생체 주기는 7단위로 변화한다. 7세, 14세, 21세. 14세에 초경을 하고 49세에 폐경이 된다. 남성은 8단이다. 8세, 16세, 24세. 16세부터 남자가 되고 64세가 되면 생식력이 그친다. 요컨대 여성은 14세, 남성은 16세부터 성인이다. 28청춘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다. 20세기 전만 해도 모두 28청춘에 혼례를 올렸다. 춘향이나 이몽룡 같은 연애 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도, 심지어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도 이 나이에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28청춘은 고사하고 30은 넘어야, 심지어 40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혼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0이면 불옥이다. 불옥즈음에 혼인을 하다니 실로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럼 지난 10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먼저 교육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대학은 기본이고 석박사의 해외 유학까지, 취업의 기준 또한 두터워졌다. 정규직에 연봉이 4, 5천은 되어야 한다. 학벌과 연봉, 소위 스펙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청춘의 에로스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다. 문명이 발달하면 삶이 더 여유로워져야 하지 않나. 혼인 정년기가 늦어지는 건 그렇다 치자, 청춘의 목표가 단지 결혼은 아니니까. 대신 청춘의 에로스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는커녕 보시다시피 더더욱 협소해졌다. 그렇다고 생체주의가 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성적 조숙증이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생리적으로는 조숙해지는데 정신적, 사회적 연령은 한없이 느려지고 있는 셈이다. 문명과 자연 사이의 엄청난 간극과 소외, 여기가 바로 번뇌와 망상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에로스는 절대 터부의 대상이 아니다. 에로스야말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로이자 표현이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 역시 에로스다. 우리 모두는 다 에로스의 산물임을 환기해라. 성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 에로스의 역동성을 알려주는 일이다. 아울러 에로스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다. 거기에는 방향도 목표도 없다. 어디로 튈지, 무엇과 접속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 카오스적 흐름 앞에서 멜로적 순정 따위는 애시당초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아주 이중적이다. 성을 상품화하는 데 골몰하면서 겉으로는 지독한 내숭을 떨어댄다. 쉽게 말해 멜로와 포르노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셈이다. 에로스의 잠재력 혹은 역동성과 마주하려면 무엇보다 이 분열적 배치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한다. 소피는 지혜, 필로스는 사랑이다. 곧 지혜에 대한 사랑. 이 사랑 또한 에로스적 충동에 연원한다. 지성보다 더 에로틱한 것은 없다. 같은 이치로 사람이든 관계든 혹은 산물이든
어떤 것과도 강렬하게 접촉할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이 곧 에로스의 향연이다. 28 청춘이 누려야 할 최고의 특권이기도 하다. 부커는 말한다. 성은 숙명이 아니다. 성은 창조적인 삶을 위한 가능성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좋은 일이면 끝나는 거고 끝나면 좋은 거란 말이요. 중국 최고의 장편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대사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사랑도 에로스도 그리고 삶도 우주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꽃피는 봄이 있으면 뜨거운 열정의 여름이 있고 가을의 서늘한 세락과 겨울의 기나긴 적막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요 삶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삶과 사랑을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봄과 여름만을 사랑이라고 간주한다. 첫사랑 혹은 운명적 사랑에 대한 집착도 거기에서 비롯한다.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해품달도 그렇고 멜로는 늘 해피엔딩을 한다. 수많은 난관을 거친 다음 두 커플의 행복한 결혼생활, 대저택에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보여주며 끝이 난다. 마치 그것이 사랑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양. 하지만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선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속된 말로 그 운명의 커플 앞에는 두 개의 여정이 놓여 있다. 권태 아니면 변태. 전자는 우울증과 각종 신경질환으로, 후자는 불륜과 막장 드라마로. 우리 시대 가족의 현주소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각자 바쁘게 활동할 때는 그럭저럭 견디다가 중년을 지난 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참 역설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소중하다면 그야말로 대화의 시간이 도래했는데 왜 서로를 견딜 수 없는 것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랑의 무상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흔히 사랑을 통해 삶이 구원되었다고들 말한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가족과 사랑뿐이라고. 근데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 반대다. 사랑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연애 감정은 너무 변덕스럽다. 에로스적 충동 역시 2년을 버티기가 어렵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다 고도의 생존 전략이다.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연애는 허열을 망동하게 하고 성욕은 정기신을 고갈시킨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류의 수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 것이다. 또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시간 앞에선 무력할 따름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체가 된다는 의미다. 신체 구조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한 정서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는 어불성설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니체는 말했다. 생은 길섬마다 행운을 숨겨두었다고. 그러니 기억하라. 첫사랑의 판타지는 생이 마련한 수많은 행운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유치한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약 한 사람의 지기를 얻을 수 있다면,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이덕무는 18세기 조선 지성사의 축이었던 연암그룹의 일원이다. 이 글은 연암그룹이 토해낸 수많은 우정론 가운데서도 절창에 속한다. 우정이 이렇게 지순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현대인들에게 있어 열정의 파토스란 이성애든 동성애든 오직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관계뿐이다. 하여 우정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얼마나 존재의 심연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근대 이전만 해도 우정이 훨씬 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삼국지와 수호지, 임꺽정 등 고전들의 테마는 하나같이 우정과 의리였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라. 우정은 결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 보시다시피 우정은 삶의 지평에서 증발해버렸다. 친구나 의리 같은 말은 조폭 영화에서나 접하는 사어가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연애와 성이 온통 차지해버렸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연애와 우정은 절대 공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건 유치한 편견에 불과하다. 사랑과 우정은 그렇게 양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둘은 서로 다른 힘의 벡터이자 에너지장이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삶은 한없이 초라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사랑이 삶을 잠식하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도 바로 우정이라고 하는 배경을 잃어버린 탓이다. 우정이 되살아나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일까? 연애와 성욕으로 이루어진 홈파인 회로를 벗어나려면, 혹은 가족기 타자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정과 신이라는 가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실제로 새로운 시대에는 늘 우정의 정치학이 출현하였다. 18세기 연암그룹이 그랬고, 스피노자와 니체, 이타고 등 세계 지성사의 이단아들은 모두 우정을 낡은 사유를 전복하는 무기이자 시대적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남성은 서열과 위계에 민첩하고 여성은 공감과 유대에 민감하다. 전자는 잘 짜여진 조직에 더 적합하고 후자는 유연한 네트워크에 더 잘 맞는다. 전자는 수량과 사이즈에 열광하고 후자는 질과 밀도를 중시한다. 디지털 문명이 여성성과 궁합이 더 잘 맞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디지털은 유동한다. 성별, 인종, 세대, 계층 등을 가로질러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거기로 종횡한다. 이 흐름을 하나의 고정된 프레임에 가두는 건 불가능하다. 인신론적 포인트가 정착에서 유목으로 옮겨간 것도 그런 맥락이다. 유목민에게 필요한 건 접속과 변용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무엇과도 통할 수 있는 하여 언제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 디지털과 유목민 그리고 여성성이 서로 조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런 시대적 조건이 여성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은 음의 기운을 주로 쓴다. 물이 그러하듯 음기는 스며드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동시에 집착과 저장의 욕구도 강렬하다. 그럴 경우 공감과 소통은커녕 정반대로 외부적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많이, 더 오래 이런 장벽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양의 기운, 곧 남성성이 필요하다. 남성성은 삼투성은 약하지만 한계를 돌파하는 면에선 훨씬 역동적이다. 양기가 지닌 결단력과 과감함으로 인해서다. 그런데 이 결단과 용기의 저력은 다름 아닌 지성이다. 지성이란 자신을 둘러싼 시공간적 배치 그리고 존재의 좌표를 읽어내는 명철함이다. 어둠을 밝히는 건 불이다. 불이 곧 양기다. 남성성이 지적 탐구에 더 장기를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음과 양은 서로 맞물려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 안에 여성이, 여성 안에 남성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두 항목들은 서로 대립해왔다. 그래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이 바로 지성과 에로스의 양극화다. 지성을 탐구하면 에로스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에로스적 열정을 누리려면 지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몹시 폭력적인 이분법. 대학이 특히 그렇다. 우리 시대 대학에는 지성이 없다. 지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적 열정이 전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18세기에 특이한 문인이 한 명 있었다. 이옥이라는 이다. 이름도 여성적이지만 그의 문체는 그야말로 트랜스젠더적이다. 여성보다 더 여성의 정감을 잘 드러낸 남성 작가. 그 덕분에 정조가 일으킨 문체 반정의 희생자가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정을 탐구하느냐고. 그가 답했다. 천지 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 대한 관찰은 정을 살피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피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관찰이 곧 지성이다. 이처럼 지성과 에로스는 본디 함께 간다. 디지털과 여성성의 행복한 마주침 역시 그 위에서만 가능하다. 상처와 인정, 욕망은 함께 간다.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것은 늘 결핍이거나 미달이다. 그래서 상처투성이다. 상처는 일종의 기억이다. 거울이 공간적 형상이라면 기억은 시간의 형식이다. 공간이 일그러지면 시간 또한 왜곡된다.
하여 현대인은 두 개의 감성 사이에서 왕복 달리기를 한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것이다. 예컨대 모든 멜로는 유년기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그것들이 환기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그 인연의 그물망에 걸려든다. 그것이 생의 가장 순수한 순간이었다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끝없이 그 기억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과거의 중력이 현재를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름하여 추억 만들기. 놀이동산에 가는 이유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빚을 내서라도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달빛 아래 키스를 하는 이유는 역시 추억을 위해서다. 보시다시피 이때의 추억은 상품에 불과하다. 화보나 무비처럼 시간에 대한 멋진 상품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미래 사회에는 추억을 뇌세포에 주입해드립니다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현재를 추억으로 밀어넣는 이 기괴한 현상이라니, 거기에는 이 사랑이 언제 소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보장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즉, 불멸에 대한 불안한 집착이라고나 할까. 1000년의 사랑, 300년의 연인 등등. 근데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불멸이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의미한다. 모든 변화를 집어삼키고 그 어떤 것과도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시공간적 집착, 그것이 불멸의 정체성이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야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자 원리이다. 사라지고 흩어져야 또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무하다고?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여 인간은 어차피 현재를 살 수밖에 없다. 공자, 부처, 노자 등 인류의 위대한 멘토들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를 주시하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지금 여기라는 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삶의 현존성만이 있을 뿐, 이 현존성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녹아 있다. 또 찰나 안에 무량겁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불안한 왕복 달리기가 아닌, 또 추억 만들기라는 전도망상이 아닌 전혀 다른 속도와 리듬이 필요하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련을 몹시 두려워한다. 시련이 두려워서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때 시련이란 헤어짐 자체가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당하는 건 못 참는다. 사실 이건 좀 모순이다. 나는 상대를 거절할 수 있어도 상대는 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참 희귀한 규칙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랑 자체보다 밀당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엔 누가 찾는지 차였는지가 관건이 되고 난다.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다. 적어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련은 없다. 차고 차인다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느닷없이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알 수 없는 힘, 그것은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게임과 거래의 세계에선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누가 먼저 뒤통수를 치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자연과 운명의 영역에선 그런 룰이 통하지 않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나도 상대방도 어떤 힘에 이끌렸을 뿐이다. 그것은 느닷없이 왔다가 또 느닷없이 가버린다. 봄날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여름의 정점에서 문득 가을이 오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에는 감히 나를 차?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같은 한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은 원한과 좌절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구다. 사랑과 삶, 사랑과 몸, 사랑과 존재가 맺는 관계들에 대한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건너뛸 경우 선택지는 둘뿐이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을 포기해버리던가, 아니면 더더욱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거나, 좌절 아니면 도피, 둘 다 부질없는 노릇이다. 루신의 유명한 말처럼 희망은 허망하다, 절망이 그러한 것처럼.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 좌절과 도피는 모두 망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분법적 회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랑도 삶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시련이란 이런 삶의 지침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고로 시련은 행운이다. 황진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황진이의 진면목을 제대로 아는 사람 또한 거의 없다. 사랑의 화신들은 을의 청순 가련함과 치명적 매력 둘 사이를 오간다. 하여 보통 여성들 또한 이런 식의 양분법을 기꺼이 수락한다. 즉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지니고 싶어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굴레다. 여성의 신체를 얽어매는 상상력의 굴레. 여성들이 해방되려면 무엇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황진이가 바로 그런 여성이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했다. 기방에 갇혀있기보다는 길 위의 삶을 즐긴 것이다. 금강산 유람 때는 이생원이라는 남성을 동반했다. 두 사람이 금강산에 들어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러 절에서 걸식하고 혹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 승려에게 양식을 얻기도 했다.
참 놀랍다. 국어를 하고 몸을 팔지언정 남성한테 결코 의존하지 않는 이 위풍당당함이라니. 기존의 통념 따위는 일절 아랑곳하지 않은 자유와 배짱, 이것이 바로 지성과 야성의 눈부신 카리스마다. 알다시피 그녀는 기생이자 예인이며 또 뛰어난 시조 시인이었다. 동지섣달 긴긴 밤에 청산리 벽계수야 등은 시조사를 장식하는 불후의 명작들이었다. 그뿐인가? 그녀는 당대 최고의 기철학자 서경덕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청순하지도 요염하지도 않았다. 아니, 그런 구획 자체를 간단히 뭉개버렸다. 또 의존하지도 매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전하는 사랑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랑이란 타인의 욕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누구든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